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SK증권 하반기 전략 제가 이제 썼던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5월 27일에 발표가 됐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고, 이게 이제 보고서가 보통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잊혀집니다. 점점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또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제 사실상 묻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기록으로 남겨놓을 겸 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유튜브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니까 그냥 한 2번, 3번 정도로 나눠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가 아니고 이제 PDF여서 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다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뭐 빅스고 위드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실 제목을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숏 인플레이션으로 해볼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아 못했어요.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는 안 했고요. 위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은 조금 뭐 과도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숏 캐시가 빠졌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이재훈 연구원과 한승환 연구원이 이제 좀 많은 도움을 줬고요. 사실 제가 이제 RA라고 해서 그 저를 이제 도와주는 RA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작년 7월 달에 그 저 싫다고 떠난 건 아니고, 물론 저 싫다고도 떠났겠지만 주식이 좋다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같이 이제 점심도 새로운 RA랑 같이 점심도 먹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 RA가 거의 한 9개월 만에 와가지고 한승환이 연구원인데 너무 잘해줘가지고 요새 특히 기후와 관련된 리서치를 너무 잘해줘서 너무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뭐 승환아 고맙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이게 롱빅스 제목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그 큰 틀에서 보면은 작년 말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할 때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 뭐 많이 이제는 뭐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경제가 좋긴 한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서 딱 적당하게 좋다. 이게 이제 주식하기 제일 좋다라는 거였고, 근데 지금은 주식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매크로 환경이. 주식하기 제일 좋은 환경은 이 경제가 이거 좋아지는 거 맞아? 근데 이거 계속 좋아지네 이거. 이러면은 뭐 물가 걱정은 없겠지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부양책이 철회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데, 경제는 조금씩 좋아질 때, 이때가 주식하기 제일 좋은 때였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컵의 비교로 하는 거, 이렇게 차다가 경제가 이렇게 좋아져서 야 이거 더 좋아지면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는 상황이 사실은 이제 골디락스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을 골디락스 얘기를 작년 11월에 했는데 2월 초부터 이제 이게 위협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제가 존경하는 서머스 형님 그리고 올리비아 블랑샤르 이분들이 이제 물꼬를 텄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 인플레 온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 경기가 여기서 이렇게 좋아질 때는 에이 인플레이션 절대 없지라고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오 이러다 인플레 와 이거 클라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유동성의 역할은 작년에는 이걸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하방을 제한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여전히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있지만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유동성이 강이 아니고 유동성이 바다다. 오종태 이사님이 그러죠. 유동성이 바다.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바다가 이렇게 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웬만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바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꺾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이게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치 깊은 바닷속을 쭉 잠수해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 아니겠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신에 이게 모멘텀에 대해서 쫙 끌어당기는 시점은 조금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알파헌터 투자자들이 이제 거품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행태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알파헌터들이 많아질 거고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할 거다라고 했는데 와 저희도 뭐 지금 돌아보고 생각하면 엄청 낮잖아요. 올해 1월달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알파헌터 한다고 난리가 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해를 전망함에 있어서 1월달까지의 현상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잘 설명했던 것 같고요. 2월달부터는 변화가 생겼고 지금은 또 더 큰 변화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투자자들도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골디락스도 우여곡절은 있고 논란은 있지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저는 이거 세컨, 서드, 포스 유동성 장세 계속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쉽지 않아요. 이게 유동성이 한번 맞들리면은 그게 이게 뭐 담배 끊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죠. 나쁜 짓 하면은 나쁜 짓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핵심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그림은 제가 자주 이제 보여드려서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6월달이나 7월달에 베이드 테이퍼링,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이 안 좋은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가지고 와 이거 지금 이거 인플레이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라고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게 될 경우에는 연준이 뭐야 허둥지둥 해가지고 빨리 테이퍼링 해야 되겠다 빨리 하자 빨리 이거 큰일 났어 여기 지금 목재 가격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거 야 바로 차량 반도체도 안 되고 큰일 났어 빨리 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배드 테이퍼링이 되고 이거는 에이 시장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가능성은 이번 FOMC 회의를 지나면서 거의 없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름에는 좀 조심하자 혹은 여름에는 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은 즉 이제 인플레이션을 쏟스려야 되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역설적으로 보면요. 페드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야 이거 이상하게 완전 역설적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도 또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얼렁뚱땅 하면 나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풀 베팅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을 올 거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지금 약간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쫄려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분의 말에 힌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파월이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에요. 그거 됐어 라고 얘기해버리면 인플레이션을 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인플레이션 없다고 하는데 왜 인플레이션을 강화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 일시적이고 됐어 상관없어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준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인플레 또 오겠다 야 빨리 더 사자 해가지고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그 6월 FOMC 회의처럼 인플레이션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을 내가 보니까 요놈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꽉 잡아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배드 테이퍼링이 될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라졌다. 거의 20%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 보면 이거를 10%? 이 정도로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거다라는 걸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굿 테이퍼링으로 갈 때까지는 이 과정에서 이런 진통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진짜 이제 끝나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 타이밍 있잖아요. 이 타이밍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진짜 해보고 싶지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톤은 이런 걸 겁니다. 이제 여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고, 점점 이 굿 테이퍼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될 때마다 톤을 조금씩 올려갈 생각입니다. 톤을 조금씩 올려갈 생각,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딱 언제 또 막 저점에서 고점에서 이거 어렵죠. 말이 쉽죠. 어렵죠. 예. 대신 어쨌든 팩트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뭐 연준이 어떤 태도를 보일 거다 이런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제가 잘 틀리지 않고 맞춰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요새 뭐 자초자산 얘기는 워낙 많이 해가지고 다들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이런 거죠. 이제 자초자산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 나오고,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뭐냐면 설명 좀 드릴게요. 자초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산이 가격이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만, 자초자산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렇게 쿵 하고 내려오는 걸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초자산이 이 시점이 사실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초자산입니다라고 반영하기가 애매합니다. 5년 후에 없어질 건데 뭐 벌써 반영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5년 안에, 예를 들자면 5년 안에 언젠가는 확실히 반영된다고 하면 5년이 딱 됐을 때 반영할까요? 아니면 4년에 반영할까요? 3년에 반영할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언제 반영될지. 그래서 이게 되게 불확실한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반영되진 않고요. 5년 전에 언젠가 이렇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 자초자산을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 자초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금 흐름, 다시 말하면 무형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플러스 현금 흐름처럼, 좌초자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때, 제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부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잖아요. 그게 구체화될 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좌초자산 밸류에이션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보이는 시점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탄소세, 이게 네거티브 캐시플로우를 구성하는 요소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뭐 어차피 계속 배출을 할 거니까 중요한 거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선명해지는지 여부, 보이기 시작하는지 여부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탄소세라는 거예요. 탄소세. 이 탄소세를 부과해서, 야, 너 세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또 세금 더 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요게 조금 약간 희미해가지고 뭐 자초자산이야 이 녀석 진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좀 너무 먼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탄소세가 구체화되면, 뭐야 이 녀석이 얘기한 거 저 자초자산 저기 좀 있는 거 아니야? 저기 좀 있네. 희미하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요런 정도가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뚜렷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이산화탄소 ESG 그리고 자초자산 관련돼서는 보고서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이제 PPT로 하니까 PDF로 하니까 이런 걸 쓸 수 있어서 좀 괜찮네요. 롱빅스 전략은 유지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저희가 사실 대형주라고 해서 이렇게 4개의 섹터를 했는데 참 뭐 이게 11월 달에 딱 나왔으니까 한 달은 진짜 2달 3달 줬죠. 3달 11월 그러니까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다가 좀 다 뭐 좀 약간 흐지부지 막 빠지고 막 삼성전자 특히 막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말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LG화학도 이제 지금 9월달 분할 앞두고 노이즈가 있죠. 예, 카카오 혼자 지금 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은 상당히 많이 커진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종목들 소위 말하는 빅스 대형주들이 바뀔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형주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인터넷, 그린,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는 뭐 오래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빅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숏캐시 전략은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위드 인플레이션 해야 될 때가 있고, 인플레이션 관련주 없어야 될 때가 있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관련주 숏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위드 인플레이션 하시거나 위드 아웃 인플레이션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원금 합, 요 그림은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고 책에도 삽입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 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 이거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이거 한번 영상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채권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B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만 원 빌려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언제 갚겠다고 종이 써서 돈을 주죠. 그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A가 B한테 이제 채권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B가 또 채권을 들고 딴 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C입니다. 얘가 뭘 C라고 할까? 얘가 C예요. 그래서 얘가 C한테 파는 거예요, 채권을. 근데 이 채권을 팔 때 채권도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를 줄게, 나중에 이제 언제까지 얼마를 써서 줄게, 쿠폰은 얼마 줄게, 이렇게 써서 준 채권도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원금이 1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뭐 5년 동안 해가지고 20만 원 주겠다고 했으면은 120만 원이 최고 값인 거예요. 맞나요? 그죠?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명목적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원금 100만 원하고 이자를 1년에 4만 원씩 5년 주기로 했으니까 이자를 다 더하면 120만 원이야. 그러면 120만 원이 얘가 받을 수 있는 최고죠. 근데 얘 C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채권 120만 원 말고 130만 원 주면 저도 내가 살게 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10만 원, 120만 원짜리인데 이걸 가지고 가봐야 12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최고 많이 받으면. 근데 그걸 130만 원을 왜 삽니까, 그거를? 바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상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거 바보 아닙니까? 이 바보?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이 말도 안 되는 130만 원을 사고 앉았는 그런 채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조 달러입니다. 조 달러. 그래서 2014년에는 당연히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금융위기 전에는 이게 없는 게 맞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자, 이게 12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면 최고 높았을 때는 18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의 GDP만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130만 원짜리 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에다가도 저장해놨던 사람인데 그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그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얼른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있다라는 그 존재의 이 의미는 이 마이너스 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와, 이
18조 달러, 지금 많이 줄어서 12조 달러. 12조 달러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저 위에는 금리가 높은, 일드가 높은, 뭐, 꼬마 빌딩인데 일드가 10%야. 월세를 10%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이거 팔고 이거 사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속 일드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낮추는 효과. 일드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월세를 10만 원 받을 수 있는 꼬마 빌딩이 있는데 일드가 그러면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10%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일드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월세 10%가 유지됐다는 얘기면서 일드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 꼬마 빌딩이 200만 원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일드가 5%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일드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란 얘기는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 주가가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제공해 주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죠. 중고차 난리 났습니다. 중고차 가격 정말 장난 아니에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고 2009년도 대비해서도 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재고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재고가요. 그 이제 못 쓰겠다 재고. 재고가 너무 많아. 재고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거죠. 그 우리 윤재성 연구원이랑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재고가 낮는데 설마 중고차 가격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치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빠져요? 펀더멘털이 좋은데 주가 빠지는 게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만 주가 많이 빠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펀더멘탈은 이렇게 있어도 그 실제 주가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밸류와 프라이스는 항상 괴리가 있고요. 너무나도 과도하게 올라갔던 거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목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근데 목재 지금 아무리 수급하려고 해봐도 공급은 안 늘어날 것 같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 다 하니까 가격이 더 오버슈팅 했던 거지. 오버슈팅 했다 지금 내려오는 과정. 어느 가격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계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몇 불 하는 게 적당한 겁니까? 유가의 밸류에이션이 있나요? 잘 생각해봐요. 그건 수요 공급이 그냥 맞춰주는 거지.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적정한 가격이 있습니까? 그건 적정한 가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모다른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밸류에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그 자산이 캐시플로우가 나오니까 뭐 배당이든 뭐든 나오고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 회사를 캐시플로우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요 정도 나오는 건, 매년 이 정도 나오는 회사라면은 이 정도의 가치는 있겠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밸류에이션 캐시플로우가 안 나와. 그런 자산도 거래가 돼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안경 좀 닦을게요. 별일 다 하네. 아무튼 그런 게 어딨어. 있죠. 많죠. 엄청 많아요. 보실래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림, 샤넬백, 뭐 시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지금 캐시플로우 나옵니까? 시계에서 캐시플로우 나오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시계 치고 달아다니면서 막 돈이 막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막 그림을 보면은 막 거기서 막 돈이 뚝뚝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잖아요. 근데 돈 주고 사잖아요.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다가 지금 아침부터 이게 새벽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니까 밸류는 이렇게 있고 이게 밸류가 있다 쳐. 그리고 이 밸류라는 것은 캐시플로우에 기반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적정한 가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가는 가격이 있냐고요. 물론 그거 활용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그래서 그걸 캐시플로우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냐고요. 적당하게. 유가 얼마 밸류에이션. 중고차 그런 밸류에이션 하면 얼마인데. 중고차 가격이 적어도 뭐 신차 가격 보다는 더 높아지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지, 중고차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하기 어렵습니다. 목재 가격은요,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펀더멘탈 위에 투기라는 어떤 투기적 요소들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격은 그렇게 바뀐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밸류에서 넘어간 이 프라이스에서 투기적인 요소들이 아마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거품입니다.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언제 걷어내질지 어떻게 걷어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연준에서는 이거를 걷어내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테이퍼링이 2013년에는 한번 5월 달에 언급하고 12월 달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저도 이제 한 7개월 정도 걸렸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 할까요? 야, 이거 한 4번 해야겠는데요? 아무튼 자,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QE1이 있었고 QE2가 있었잖아요. QE1과 QE2 때는 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없었냐, 이걸 말씀드리면 QE1과 2 때는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해놓기 때문에 시간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할게 라고 얘기해놓으니까 1년 근처 갔을 때부터 벌써 그냥 준비를 하는 거죠, 시장이. 이거 QE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QE 끝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QE3 때는 언제 끝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뭘 언제 끝나? 안 끝나겠지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버냉키가 2014년에 나 이제 못하게 됐구만, 이거 오바마가 나 잘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5월달에 갑자기 테이퍼링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렇게 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깜짝 놀랬던 이유가 13년 5월달에 테이퍼링이란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던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영원히 할 것처럼 영원히 무제한 안 끝나, 금리도 안 올려, 막 이렇게 했던, 막 말을 다 뱉어놨는데 이거 말을 하나씩 주워 담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주워 담나,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이게 제가 9월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놨지만 9월이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9월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일단 언제 시작하느냐, 진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12월부터 시작할 거냐, 뭐 내년부터 시작할 거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보면은 일단 연준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작은 언제 하냐, 그리고 무엇부터 할 거냐, 그리고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리고 언제 끝낼 거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자, 지금은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펀더멘탈이 뭘까요? 고용지표, 그리고 실업률이 고용지표지. 실업률, 고용, 그 다음에 뭐 인플레, 그 다음에 뭐 내구재 주문, 그리고 소비자 심리 뭐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펀더멘탈이라면, 가격은 지금 이렇게 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이 얘기들이 사실은 심리와 관련된 얘기고, 심리적인 요소를 체크하고 여기에 투기적인 게 얼마나 들어있나 이렇게 보려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흔들어 봐야 이게 이 정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흔드는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놨다가 이렇게 아니는 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다.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매일 하겠네요. 네, 뭐 하죠, 뭐 그냥 오늘 또 녹음해놔야지. 알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